자, 이제 용진당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구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윤석열 대통령 외교 슈퍼위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G7의 업서버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고요. 네. 물론 우리만 초청받은 건 아닙니다. 뭐 인도도 초청을 받았고 뭐 했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했죠, 한일 정상회담 했죠. 각각 이제 그 양국 간에 그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제 거기 그런 어떤 그런 정상회담에서의 이 결론 부분이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한미일 동맹과 관련된 공조 내지는 동맹과 관련된 어떤 수위의 또 이 회견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G7 국가들,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 수장들과, 그러니까 그 이 정상들과 또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돌아온 다음에 어떤 또 성과를 또 국민들한테 보고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조금 무풍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기시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특별 인터뷰가 나왔고요. 네. 중앙일보의 지금 중앙홀딩스, 그러니까 이 회장이죠, 홍석현 회장이 직접 기시다 총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시다 네. 총리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그 신문과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요. 네. 40분 동안 이어졌는데 40분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한 20여 차례 직접적인 어떤 호칭도 네. 있었고, 또 이제 그 윤 대통령과의 신뢰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네. 나 자신 혹독한 환경에서 수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네네. 이게 이제 본인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기시다 후미오의 개인 입장. 네. 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 사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는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추가해서 제 자신의 생각을 저 자신의 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맥락에서 보면 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 계승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도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상당히 진전된 어떤 그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온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에게 그 깊은 어떤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의 그런 어떤 이 어떤 여론이냐면 위안부 합의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논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사과다, 당시에. 네. 그게 일본의 마지막 사과인 것처럼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됐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사과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여론 속에서 또다시 한국 정부가 뒤집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고 그때 그럼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국내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여론을 어떻게든
또 극복을 하면서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이 사과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 그 인터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슈퍼위크 지난 3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대미 외교가 이번 슈퍼위크에서 좀 완전히 좀 한 달랑 매듭 짓는 그런 멋진 그 피날레. 뭐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네. 장관과 1대1 면담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면담합니까?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파이낸셜 뉴스가 예. 그 두 가지의 기사를 내면서 네. 이제 슈퍼위크가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네. 이 장관들을 1대1로 만나서 그 뭐 옛날에 업무 보고를 받았듯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지금까지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런 이벤트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개각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도가 나온 그 당일날 윤 네.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벤트성 개각 없고 네. 그다음에 물론 그런 어떤 평가를 하겠지만 그 평가 내용 속에서 정 그 이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생각 그리고 국정의 생각과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분히 저는 이 보도를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 보도가 네. 나오면서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이 한번 술렁거렸지만 그러나 앞뒤를 연결을 하면 틀린 말은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말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도 충분히 그러니까 1년 평가를 하면서 장관들에 대해서 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다시 한번 보고 형식의 설명을 듣는 자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테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술렁거리는 그런 그 공무원 사회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정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개각은 당연히 있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표현도 개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전국 전환용 그런 개각을 이야기한 것이지 개각이 아예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총선 앞두고 개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그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네. 그런 장관들은 지금부터 못 나갑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총선이라는 어떤 큰 이 선거 이 정당과 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돼요. 이 큰 이 모멘텀에서 거기서 충분히 개각의 요인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하신 말씀은 어쨌든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총리 이하 개각으로 뭐 이렇게 눈을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개각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벤트성 개각은 없다. 그러나 개각 요인은 존재한다. 그럼요. 자, 이제 김남국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김남국이가 탈당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이 더 심각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체 조사를 통해서 뭐 징계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났어야 뭐가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기획 탈당이다. 원래부터 이게 기획이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재명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재명의 태도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크게는 자신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당의 어떤 대표로서의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자신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가장 분노를 느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신이 후보 있고 후보로서 수행실장을 시켜놨는데 이 수행실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이 선거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그 코인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전자지갑에 몰두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크게 질책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인명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당의 대표로서 이태원 참사 등 정부를 공격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성 상임이라든지 혹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그런 것을 하는 그 동시간대에 코인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엄중히 따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될 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한 번도 김남국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90도 각도로 사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탈당. 2시간 전에 개인이 그냥 탈당해버린 것을. 네.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당의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의 위기 상황은 내몰라라 하고 김남국을 살려줬느냐.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다분히 김남국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코인 공동체 실제로 코인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코인 공동체가 뭐예요? 그 코인이 이재명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웃으시는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저기 빗썸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빗썸에 거래소 이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환수를 해야 된다. 부당이익들을 환수해야 된다. 그 방법을 코인으로 하자 이래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코인으로 지급을 해서 그것으로서 개발하는데 뛰어들게 해서 그 서로 거래를 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거래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거야말로 핵심이십니다, 후보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빗썸 대표가. 자, 빗썸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강종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몰라요. 구속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와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양아치들 나와요? 그럼요. 성남 국제 이건 디스패치 보도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쌍방울 김성태와 그다음 KH 배상윤과 아주 가까이 그 무자본 M&A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호영의 관계입니까? 무자본 M&A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월 19일 날 이렇게 코인과 관련해서 뭐 공약 같은 걸 내세운 다음에 사흘 후에 김남국 계좌로 위믹스가 10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고비마다 지금 그 이재명이 코인과 관련된 언급을 해왔고요. 실제로 위재현이라고 중앙대 교수인데 그래요. 요즘 언론에 칼럼도 쓰고 그러더군요. 당시에 이재명 게임 특보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기고의 제목이 이거예요. 김남국의 코인을 보니까 이재명이 왜 그랬는지 지금 이해가 간다. 그게 그때 이재명 특보였잖아요. 이재명 특보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P2E에 대해서. P2E가 아시죠? 뭐 지금 다 나온 게 플레이 투 언이라고 저도 이번에 뭐 공부했습니다만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 속에서 왜 게임 머니들 있잖아요. 뭐 아이템을 뭐 사고 팔고 하는 데서 발굴이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미르4라고 해서 위믹스가 지금 통용되려고 했던 그 게임이 미르4라는 게임인데 여기서 유저들이 흑철이라는 걸 캐요. 흑철이라는 걸 광산처럼 캡니다. 그거를 이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전을 위믹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믹스 실제로 코인이 이렇게 통용되는 코인을 그걸로 많이 파면 그걸 이제 환산시켜 주자. 게임이 실제로 돈을 벌 수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입니다. 바로 그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에 사행성 때문에 안 되겠네. 바다 이야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성행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다 어디요? 남미예요. 남미,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브라질, 우루과이, 뭐 아르헨티나 다 거의 다 남미 국가들이에요. 거기는 뭐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들이네. 정답 빙고입니다, 박사님.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화폐의 어떤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하긴 그런 나라에서는 아예 코인을 정식 화폐로 하자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심한 그런 국가에서 뭐 이런 이 플레이 투 언 같은 게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뛰어들어요 막.
진짜 어. 그 이 환율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안 됩니다.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위재현이라는 교수가 특보 단장이었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P2E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를 해요. 저도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P2E에 대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세국 정치라 세국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간다라는 걸 조선을 저는 보여. 이재명 말이 이해가 되네요. 이재명의 세계가 남미밖에 없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런. 아 그렇죠. 그렇게 차베스, 퍼플리즘. 차베스 뭐 이런.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재명이 아는 세계의 전부거든. 그렇죠. 아마 뭐 차베스 못지않게 퍼플리즘으로 뭐 나라를 망쳤을 것 같은데 그 꼴이 원하는 이상향이군요. 그러면 그래요. 예, 그 위 교수라는 분이 그때 반대를 했다면, 네. 그죠? 네. 그분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 같은데 좀 더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 많이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당이 망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김남국에 대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그 신상 필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다. 저 사람은 내 편이다. 근데 이제 이 돈봉투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재명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나 사실은 비호하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사퇴론이 좀 불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친명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저께 의총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이재명이가 90도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코인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 쇄신 의총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돈봉투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죠. 이게 핵심이. 예. 돈봉투는 언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의총은 짧게 끝내고 그다음에 분과별 토론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과별 토론을 엎어버렸습니다. 비명계가. 그리고 6시간 동안 장장 그냥 계속 발언을 한 거예요. 예. 한 20명 가까이 넘는 그런 비명계가. 물론 친명계도 한 10명 가까이에서 30명이 난상 토론을 계속 이어서 6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합의된 게 그 의총에서 합의된 게 윤리위 제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회 윤리위. 예,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제재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안 되죠. 국회 윤리위에다가라도 제소하자. 네네. 그 얘기죠. 예, 사실 한 결과가 그렇게 무조건 어떤 제명이나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지금은 액션은 취한다. 액션 취하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조차도 빠졌다는 거예요. 의총에서 다 얘기가 됐는데 박홍근이 발표를 할 때 그게 빠져 있었어요. 박광훈이. 죄송합니다. 예, 바뀌었죠. 근데 박광훈이. 박광훈이하고 이재명이가 마지막까지 문구수정했다고 그러대요. 네.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악착같이 그거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은 대놓고 비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놓고 이 지켜야 될 것은 당이 아니라 김남국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으로써 비명계가 지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고요. 거꾸로. 예. 거꾸로 마련해 준 거고. 저는 제일 웃긴 게 손혜원이에요. 손혜원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네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내가 김남국을 구하겠다. 그렇게 주어가 있어요. 김남국은 내가 구한다. 그래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김남국을 국회로 보내겠다. 민주당 갈 거 뭐 있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마치 다시 열린민주당 같은 그 비례 정당을 만들 것처럼 선언을 하면서 비례로라도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촉즉발의 어쨌든 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것들 참 웃기네. 네. 하여튼 그래요. 예.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네. 돈봉투 사건
또 그 전에 이재명 본인의 리스크, 네. 그다음에 이번에 코인, 이거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라 지금 민주당이 뭐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조금 전에 촌철살인에서 논평했습니다만 네. 그 당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네. 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일반 국민 1,000명, 그다음에 권리당원 1,000명 한테 각각 똑같은 설문을 해가지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 는 그 당내의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다고 하는 국민 일반의 여론의 차이가 엄청 크다. 예? 이거를 아예 공개를 했어요. 그거 사실 공개하기 쉽지 않은 조사거든요. 네. 공개하면서 이러니까 쇄신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그 보고서, 뭐 보고서, 완성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민주당이 여전히 살아는 있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이제 살아 있는 것과 저도 네. 이제 좀 전에 그 정론님 하시는 걸 네, 들었습니다. 네. 살아 있는 것과 살아서 무엇을 하는 건 다르죠. 물론이죠. 예,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박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네. 그걸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문제는 어저께 그 의총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 보고서를 하고 그 보고서를 토론하는 가지고 걸로. 토론하는 거. 이렇게 분과별 토론처럼 토론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럼 전부 다 공유를 해서 그 다음에 뭔가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고 네. 단기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혁신이 돼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보여지는 것도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개도 어저께 당장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도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바로 이 보고서 때문에 보고서에 반기를 들고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양이원영, 뭐 박성준 나서서 발언한 게 네. 우리가 그런 어떤 도덕주의에 빠지면 우린 뭐 국민의힘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아직 저 민주당의 또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지금 우리 이종건 실장이 말씀하신 거가 다 이제 일리가 있는데 네네. 국민의힘은 저런 조사를 하려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문제죠. 이게 게임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쪽은 어쨌든 저런 조사를 기획할 기획력이 아직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저거를 새신의청에 밑자리로 내밀고 네. 뭔가 하여튼 난상토론이라도 해보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저런 조사와 이 쇄신 개혁을 기획할 만한 무슨 기획력이 있는 거냐? 제가 한번 놀랬던 게 이거예요. 예.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찌됐든 뭐 공고하고 다 떠나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상 필벌과 관련해서 한 달 날이 졌잖아요. 네. 그 다음 행보가 뭐냐는 거예요. 대표가.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 했더니 어디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전 당원들이 다 동참해라. 봉사를. 지금 그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네. 어떻게 우리가 쇄신하겠다, 어떻게 네. 혁신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네. 당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기획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 예, 예. 맞습니다. 예. 기회에 그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 기획이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민주당 다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이미지 쌓아가면은 되게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 저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반전의 모멘텀을 잡아내려고 지금 눈이 새빨개서 지금 혈안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 아직도 좀 절박하지 못하고 아직도 좀 철저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직도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디자인하고 없어요. 네.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네. 단기적인 그림, 중기적인 그림,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사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자, 예. 다음으로 갈게요. 이해찬이 우상호하고 이정건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보니까 이겁니다. 이정근을 옹호한 게 뭐 송영길의 오른팔이니까 송영길이 옹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왜 그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면 그 이전에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예. 예. 그 어떤 징후들이 있죠. 예, 징후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정근 강에는 징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투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항의하는 그런 문건일 네. 수도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거는 옛날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 지금 이해찬 대표 시절에 2020년 1월 31일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2022년 7월 14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아예 실명으로 투서는 실명이 아니잖아요. 실명으로 이 당원이라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갖고 제보의 형식으로 해서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과 날짜와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담은 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그걸 묵살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찬 때 2020년에 그 문제 제기가 됐고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2022년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이 이정건이가 사무부총장, 그러니까 원외로서는 최고의 직위가 네. 사무부총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안 거는 그 사이잖아. 네네. 그렇죠. 송영길이 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이정건이 사무부총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때 또 문제 제기가 실명으로 됐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이거를 이해찬이도 우상호도 다 덮어줬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묵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2018년과 2020년은 내용이 뭐냐면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공천 대가로 이런 내용이 이래요. 뭐냐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지선해서 구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냐면 누가 더 이정근한테 상납을 더 많이 했느냐 이걸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서초구에서? 네. 그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누가 어떻게 하고 헌금이 얼만큼 공천 헌금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데 저 그거 묵살했을 법해요. 네. 왜냐하면 예. 이정건이 하나가 아니거든. 그런 류의 그 투서와 그런 류의 물론 그렇죠. 그 신고 문제 제기 네.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배치단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문제 제기와 의혹에 연루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뭐 어느 정당이나 선거로 직전에는 투서가 있고 뭐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정근이라는 그 정치인이 이 정당에서의 정치인이 이 지금 당 하나를 뿌리채 좀 흔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정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 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사안의 경중이 분명히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노총 지금 총파업한다고 내일부터요? 그렇습니다. 월간조선이 이제 단독 입수를 한 거예요. 왜 총파업한대요? 총파업하는 이유가 원래는 그거잖아요. 그 법에 의하면 네.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거나 단체 협상에 무엇인가를 들어달라고 주로 그런 걸 갖고 총파업을 해왔죠. 그렇죠. 사용자가 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뭘 요구해요? 임금 인상 얼마를 요구합니까? 윤석열 퇴진을 불을 지졌다는 겁니다. 자, 아니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자, 이 문건이 뭐냐면 내부 자료예요. 내부 자료고. 민노총 내부 자료. 민노총 내부 자료고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어쨌든 각 그 전국 단위 총파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산하의 그 노조 지부에게 보내는 문건입니다. 민노총 본부가 일종의 지침처럼 그렇죠. 내린 거? 비공개는 아니고요. 예. 비공개죠. 비공개. 비공개인데 그 안에 내용이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 뭐 윤석열 퇴진이다라고 아예 명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어겼다는 거죠. 하나는 사용자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투쟁이 정치 파업이고 이미 2000년도에 대법원의 판례가 정치 파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이고요. 두 번째는 파업은 찬반 투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합원의 의향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절차도 제대로 안 그렇죠. 밟았네. 쟁의 요건도 미달됐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도 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망해가는 이 노조의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의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정말 총파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일단 미지수예요.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할 때도 네네. 민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결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의 그 실력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MZ 세대의 어떤 뭐 사실 반발 그리고 이성적인 MZ 세대 노조가 생겨났고 예. 두 번째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양경수 노조위원장이 네, 지금 네. 민노총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인데 사실은 이 안에서도 소수파 중에 소수파거든요. 근데 네. 정권을 잡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전체적인 어떤 이것을 뒷받침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사실 아쉽지만 굉장히 이게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 참패는 네. 사실 이 노조 지도부가 탄핵을 당할 만큼의 치욕스러운 참패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 원래 이제 화물연대가 뜨고 화물연대가 가장 강렬하고 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라든지 철도 노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속 노조라든지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불길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 화물 노조 이외에 그런 지하철 노조라든지 철도 노조가 불참했고 그 다음에 금속 노조가 우리 못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사실상 이 투쟁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뭐 한다는 건 민노총의 와해를 지금 저는 이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요. 그래 민노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는 뭐 국민적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노동자들의 지지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제일 그 큰 원인은 민노총을 그 좌지우지해온 이 극소수 그 노동귀족들 네. 일과 민노총 소속이더라도 대다수의 노동자들과의 심각한 괴리 네. 이거가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다시 예전에 그 민노총 힘 있는 노총으로 돌아가려면 이 노동귀족들부터 자체 쇄신해야 되거든. 그렇죠. 과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이라는 건 뭐 지금 한두 해 쌓여온 것도 아니고 또 네. 어떤 정권도 그거를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소불위가 이미 관습화돼서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뿌리박혀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해체되지 않고는 답이 없는 예. 그런 집단이 되버렸죠. 자, 이제 그 이화영이 얘기도 좀 할까요? 네, 이게 큰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네. 기가 막혀서 네. 갖고 왔습니다. 우리 네. 이화영 뭐 관련된 기사를 하면서 네. 경기도 국장 기억하시죠? 왜? 네. 그 함께 비즈니스석도 함께 타고 그 다음에 북한 인사들도 함께 만나고 그런데 증언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바로 옆좌석에 그 탔는데 김성태랑 같이 옆좌석을 타고 비행기에 예. 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쌍방울 인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그 자입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북한의 묘목 아시죠? 그래요. 경기도가 보내는 묘목. 묘목 사업을 뭐 쌍방울이 대신 돈을 내줬다. 뭐 이거 돈을 아닙니까? 내줬다 예.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묘목의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지금 완전히 민둥산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묘목을 보내서 그 다음에 이 녹화 그러니까 이 산림의 어떤 그런 그 확산을 꾀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묘목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 이 국장은 금송이라고 소나무의 일종인데 네. 금송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목상을 벌이는 다른 공무원들이 금송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송은 이렇게 그 묘목의 확산 이렇게 살림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원수 있잖아요. 정원수지. 정원수. 예. 그 정원에 아름답게 이렇게 보고 관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 이 자기 입으로도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 요청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 요청이 뭐겠습니까? 바로 김정은이나 이런 귀족들 그런 그 북한의 귀족들이 관상수로 쓰려는 것을 지금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저 김정은이가 그 아주 저 취미가 고급이네. 기가 막히죠, 사실. 이 김정은 뇌물용 묘목을 고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강행했던 국장이라는 자가 네. 쌍방울 옆에 비행기 타고 같이 갔는데도 나 쌍방울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쌍방울 뭐 김성태하고 막 그 이화영이 하고 술 먹고 그 북한 인사하고 러브샷하고 하는 그 거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 인사가 왜 갑자기 뒤늦게 나타났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또 거짓 위증을 했다. 그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국장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밑에서 국장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이 정도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재명이 밑에서 국장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희한한 기괴한 그런 국장이고요. 우리 이종구 실장이 말씀을 못 하시네. 네, 더듬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 뭐 혐의가 있더라고요. 예.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자기가 국장을 그만뒀는데 민간인 신분에서 그 부하였던 공무원들을 불러내서 야, 내가 그거 결제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 결제 서류 좀 갖고 와 해갖고 그 서류를 다 빼냈다는 거예요. 공문서를. 예. 네. 공문서를. 예. 민간인이. 예. 민간인. 그 자기 수사 그 관련된 갖다 준 것들은 뭐야? 그 갖다 준 것들은 공무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현직 공무원이죠. 그거 다 걸리겠네. 다 걸리죠. 줄줄이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각한 문제죠. 성관이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성관이가 저는 우리나라 기관 중에 제일 높은 기관인지 이제 알았어요. 성관이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국정원에서 4월 18일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정도로 라자루스가 해킹을 합니다. 근데 이 뭐 여러 가지 북한 해커 부대. 예, 북한 해커 부대. 이 북한 해커 부대인 라자루스가 그렇게 했다는 기사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중에 성관이 또 이번에 또 해킹을 의혹이 있다. 아하. 보안 점검을 해라.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국정원이 나서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성관이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아니 우린 통보 못 받았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이 7차례 거쳐서 사실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못 받았어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뭐 이런 그런 자료들은 공개를 안 하는데 아예 다 싹 자료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해킹 메일 유포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메일이 해킹당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통보가 됐다는 통보한 내역까지 다 어느 정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다시 말을 바꿔서 그건 뭐 오긴 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감염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는 헌법 기관이다. 그래, 오부 요인 중엔 하나지. 네, 헌법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보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헌법 기관은? 너 해야지. 그게 헌법 기관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들이 지금 100개를 들었습니다. 보안 점검 받겠다. 근데 그 이유, 그 과정이 사실 너무 또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못 맡겠다고 한 다음에 기사들이 났는데 참 극악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갈라파고스처럼 자기네들의 왕국이 있었군요. 보니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신의 아들 딸이 구급 공무원 어떤 지방의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특채를 해서 이게 그 지방 공무원이잖아요. 성관이는. 그래갖고 특채
특채를 해갖고 특채라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공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두 사람 뽑는데 두 사람이 지원을 해서 두 사람 다 뽑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무튼 공개 채용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둘 다 선관위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관급인가 그럴 텐데 그렇죠. 이자와 그 밑에 있는 차장이 그 자신의 아들, 딸을. 아들 딸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더 기가 막힌 건요. 예. 이게 관습화되어 있더라고요. 음흠. 전임 사무총장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경기도 공무원이었나 그런데 그거를 선관위 공무원으로 한 다음에 더군다나 전임 사무총장은 더 심한 게 미국의 시찰단 선관위원들의 시찰단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도 선발시켜서 미국에 보내주고 했던 그런 전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나가자 네. 파장이 커졌잖아요. 이 자들은 사실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던 자들이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예, 예. 헌법기관이라고? 그렇죠. 소쿠리 감사 있잖아요. 소쿠리 그 선거 있잖아요. 소쿠리 그 선거.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감사원이 사실 특별감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딱 하는데 직무감찰. 거기에 또 직무감찰을 하면서 이것들을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선관위야. 감사원이 어딜 뭐 하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자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 감사를 하겠다는 어쩐 행동 했다가 완전히 지금 폭격을 맞고 비판의 폭격을 맞고 아이고 우리 내부 감찰도 하고요. 특감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원에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 정권도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선관위 문제는 그냥 감사로 끝낼 일은 아니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기가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 투표, 네. 부정 투개표 의혹을 제기해 왔잖아요. 네. 그 관리 주무부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현장의 그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그 재판이 뭐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이 감사가 단순히 무슨 사무총장 차장 이 자식들 채용 논란에서 끝날 게 아니고 네. 또 국정원의 그 보안점검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돼서만 끝날 게 아니고 네. 선관위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소시키는 게 국가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그 의혹을 해소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감사원 감사, 직무감찰을 통해서라도 해소해야 되고 네.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고 발견이 됐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수사에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소쿠리 투표와 관련돼서 네.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투명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실상 부끄럽게 전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고무신 선거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다고 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축했던 선관위가 소쿠리라는 그런 이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했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자체적인 어떤 감찰과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 점검 네. 한 게 아니고요. 결과를 어떻게 나눈지 아세요? 실무자들 2명 네. 2개월 정직으로 끝입니다. 아까 이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뭐 이러면서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거부했다 그러셨는데 네. 여기 댓글 김광덕님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대한민국 제1의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이 놈들아 이러셨어요. 네. 자,
예, 시간이 다 돼갔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은 실장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 슈퍼위크가 정말 정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지켜보셨겠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수준의 이 동맹을 발표를 할지 온 국민이 한번 지켜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용진단 이정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